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로 꼽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무지의 지라는 역설적 지혜를 주창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철학적 접근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때로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는 신발 가게 주인, 도기 장인, 그리고 여러 상인들 사이에서 걸어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화 상대방의 부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그날의 상대는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 틀린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젊은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질문하라는 듯이 소크라테스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사학자는 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성과 부 그리고 지식을 쌓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성과 부 그리고 지식이 있다는 것이 왜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수사학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명성과 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지식은 나의 판단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소. 왜냐하면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느낄 수 있으며 모든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법이니까. 그 말에 수사학자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마치 광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내가 얼마나 작은 것만 알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깊이에 이를 수 있는 첫걸음이네. 그날 수사학자는 소크라테스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한 외적 소유나 완전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들 각자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지의 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이 마을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철학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죠. 니콜라스는 어느 날 인근 산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산의 정상에 올라 깊은 숨을 쉰 뒤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 자신의 길을 찾고 진정한 초인이 되겠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마을에 커다란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니콜라스의 열정에 감화되어 한 명씩 그의 프로젝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니콜라스는 마을 아이들에게 철학과 자유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를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점차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존재로 성장하였고 마을은 점점 변화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덮친 물난리로 인해 많은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니콜라스는 다시금 초인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며 모두가 신의 복구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력 덕분에 수해로 망가진 마을은 오히려 더 튼튼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삶과 그의 변혁적인 사고방식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초인이란 단순히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꿈을 꾸고 자신의 가치와 목소리를 찾으며 살아갈 때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인의 진정한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초인이란 남다른 능력이 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니콜라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철학책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산을 넘어가 보지 않고선 그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다. 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의 초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먼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에서 롤스랜드라는 이름의 국가가 있었다. 이 나라는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회로 모든 정책과 사회 구조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롤스랜드에는 다소 특별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었다. 바로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방이라는 신비한 방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 신분부를 완전히 잊고 오로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방을 나서면 다시 모든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날 이 롤스랜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직업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계와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방에 들어갈 용감한 자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여러 후보가 나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고 그녀는 롤스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의 CEO였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부유층임을 잊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스스로 자원했다.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고 그저 롤스랜드의 시민 중 하나로서 남게 되었다. 방 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인간의 인지와 공정성을 테스트하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 자원 배분, 기술 교육 강화, 그리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하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녀는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고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방을 나서자 그녀의 모든 기억이 돌아왔고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기다렸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선택은 롤스랜드를 더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로 변모시켰다. 모든 시민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가 가장 중점을 둔 불우한 계층은 이 변화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롤스랜드를 차등 원칙의 이념에 더 가까운 사회로 변화시켰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완수했다. 이후에도 롤스랜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한 출발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존 롤스의 철학을 실천해 나갔다. 이렇게 롤스랜드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많은 나라가 이를 본보기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을의 뒷산 깊은 곳에는 전설적인 황금나무가 있다고 전해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한 사람에게 단 한 번씩만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같은 질문으로 나무의 지혜를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젊은 학자 지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이론, 특히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마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황금나무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더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나무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가 너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고민할 때 너의 질문에 답을 찾을 것이다. 지우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웃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 마을 주민이 한 달에 한 번 이웃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힘든 부분을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촌에서 조업을 하는 영호는 농사를 짓는 해진의 바쁜 계절에 힘을 보탰고, 해진은 영호의 가족이 익사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서로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곧 공동체 내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였고, 마을은 지속 가능한 방식을 통해 점차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적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마을은 이전보다 더 큰 행복과 정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우는 성숙한 미소로 마을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분은 금전적 가치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진정한 유대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고, 마이클 샌델이 강조한 공동체주의의 중요성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정의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디에 있든 간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